이 묘사와 비유해학인데요. 생활에 뿌리를 둔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이와 같은 비유, 묘사, 해학을 했다는 점, 이것이 한유 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퇴고란 말 잘 아시죠? 퇴고. 우리가 원고를 적었을 때 혹시 이것이 잘못됐을까 봐 그것을 고치고 하는 것을 퇴고라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한유하고 관계된 얘기예요. 나중에 그 한유의 추천으로 관직에 나가게 되는 가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승려였다고 하는데요. 가도가 이응이라고 하는 어떤 은둔자, 시내에 살면서 은둔하고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만, 이 사람의 거처로 가는 중에 어떤 식구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 식구가 뭐냐면 조숙 지변수하고 승퇴월하문이라. 새는 연못가 나무에서 잠들고 승려는 달빛 아래 문을 밀고 들어간다. 처음엔 이렇게 쓴 겁니다. 굉장히 아주 고요한 광경을 묘사한 거죠. 그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승퇴월하문이 나을지, 퇴자라는 게 밀고 들어간다는 게 좀 너무 큰 동작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가 나을지 아니면 문을 살살 두드린다는 고가 나을지, 이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승퇴월하문 했다가 한 번은 승고월하문하고 어떤 것이 나은지 모른다는 거죠. 이러면서 가는데 마침 한유가 이때 경조윤 서울시장이었었어요. 그런 그 벽제성을 놓을 때는 전부 다 부복을 하거나 멀리 가서 좀 피하거나 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자기 식구를 그 읍누라고 그 행렬하고 부딪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놈이 감히 해가지고 이제 붙잡아 왔겠죠. 근데 한유가 보니까 이 가도라는 사람인데, 당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게 승퇴월하문이 난지 승고월하문이 난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한유가 딱 하는 게 승고월하문이 낫다. 여기에서 퇴가 좋으냐 고가 좋으냐라는 말에서 퇴고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어죠. 조한수라고 코골이를 두고서 조롱한 시를 지었습니다. 코골이. 코골며 자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묘사했는데요. 부분만을 보겠습니다. 수령 영륜취라도 고운 난 가게 하고, 수령 무함 초라도 혼상 난부제라. 영륜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전설시대의 유명한 악공, 음악가입니다. 그 영륜을 시켜서, 비록 영륜을 시켜서 악기를 불게 해도 이 코 고는 사람의 고운 시끄러운 음색, 이것을 고치기가 어렵다. 보통 좋은 음악이 반주되면 노래 맞춰도 그 좋은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 코골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령 무함초라도, 무함은 전설시대에 신령한 그런 무당입니다. 이 초자는 초혼입니다. 자는 사람이 완전히 딴 세계에 가 있는 것을 이미 혼이 나간 걸로 묘사를 해서, 무함을 시켜서 혼을 부른다고 해도 혼상은 혼백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혼백은 다시 오기 어렵다. 이렇게 했어요. 코골이를 두고. 그러니까 영륜이라든가 무함이라든가 전설시대에 있던 인물들을 끌어내서 비유적으로 이 코골이라고 하는 것을 조롱을 한 거죠. 이렇게 아주 일상적인, 우리 삶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늘 있는 것들을 소재로 삼았어요. 자, 또 하나씩로 박탁행입니다. 박탁이라는 것은 똑똑 놓고 하는 소리예요. 행자라는 것은 노랫가락이라는 뜻인데요. 똑똑 노랫소리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39세 때, 이때도 권지 국자박사, 국자박사는 오늘날 얘기하면 국립대학 교수직이라고 보면 되는데, 권지니까 임시직이었습니다. 한 2년 뒤엔가 정규직으로 됩니다만, 이때 권지 국사박사가 되었을 때 역시 좀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유가 사실은 워낙 뚜렷한 이념을 가지고 이걸 실천하려고 했기 때문에 비방하는 사람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을 나는 사절한다는 뜻으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자, 문두드리는 소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도 박탁행이라고 하는 걸 지었어요. 이것은 한유시에다가 의작한다, 모방해서 짓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또 중국에서도 바로 구양수도 이와 같은 박탁행을 모방한 작품을 남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첫 부분인데요. 박박 탁탁, 박박이니까 탁탁이니까 좀 다른 소리요. 똑똑 딱딱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의성어죠, 그죠? 근데 유객지문이라 손님이 있어 문에 왔으나,
네 글자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시경의 시체를 본받았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지금까지는 5글자, 7글자가 많은데 이것은 네 글자로 했습니다. 아불추릉이라 내가 나가서 응대하지 않자 객거이지냐 손님이 떠나며 화를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손님을 거절했다는 시죠. 그죠? 자, 이런 소리를 가지고도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유는 불과 300수에 4,500자를 썼어요. 좀 더 정확한 묘사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직유법도 사용하고 어려운 한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유는 어렵습니다. 시가. 산이라고 하는 것에 은둔자는 있었지만 실제로 자기가 산을 가면서 이것을 경관을 시로 표현했다. 여기서 매우 드문 예입니다. 왜 산에 있는 모습들, 산봉우리들, 바위들을 이렇게 열거법을 사용해서 직유법으로 묘사하려고 했는가? 이 정약용이 바로 산석의 이 식구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약간 사변적이고 훈계조가 많다는 거죠. 이들에게 지금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유의 시 가운데 아주 특이한 것이 산행, 등산입니다. 이 동양사회, 중국 사회에서도 산이라고 하는 것에 은둔자는 있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래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은둔자가 노래하더라도 되게 산 밑에 거쳐 이런 것이 많지 실제로 자기가 산을 가면서 이것을 경관을 시로 표현했다. 여기서 매우 드문 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산행의 신비로운 경험을 시로 표현하는 것이 한유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산석이라는 뜻인데요. 산에 있는 바위라는 뜻이죠. 34세 때집니다. 여기 보면 첫 구절이 황혼 무렵에 산에 있는 절에 도착할 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그로테스크한 뭔가 좀 오싹한 분위기의 풍광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의 마지막에서는 내 나름대로 판에 박힌 대로 산의 즐거움을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즐거움을 느끼듯이 자기 동료들한테도 얘기 말하듯이 누구나 구속당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은근히 이야기합니다. 산석 산바위 삐죽삐죽 오솔길 희미한데 황혼역 절에 이르니 박쥐가 나는구나. 당에 올라 섬돌에 앉으니 간 내린 비가 풍족하여 파초는 잎이 크고 접시꽃도 살져 있다. 승려는 옛벽에 불화가 볼만하다며 관솔불 가져다 비추지만 볼 수 있는 건 드물다. 평상을 깔고 자리 털고는 국과 밥을 내오는데 현미밥도 줄인 배를 채우기에 족하구나. 밤 깊어 조용히 누웠더니 온갖 벌레 소리 끊기고 맑은 달이 산마루에 솟아 빛이 사립으로 들어온다. 날 밝아 혼자 가자니 아무런 길이 없어 안개 속을 드나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 산꽃 붉은색과 신의 푸른 빛이 어지러이 뒤섞이고 때때로 보이는 소나무나 상수리나무는 모두 열아름. 흐르는 물로 다가가 발을 벗고 시냇가 돌 밟으니 물소리 콸콸 울리고 바람은 옷에 불어온다. 사람이 나서 이와 같으면 절로 즐거운 것을 어이 반드시 궁색하게 남의 구속을 받으랴. 아, 나의 동료들이여, 어찌하여 늙도록 되돌아가지 않는 것인가. 첫 부분을 다시 보면요. 산석, 낙학, 행경미. 낙학이라는 글자 아주 어려운 글자인데요. 모르셔도 돼요. 낙학이라는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발음이 중요합니다. 악이라는. 그죠? 이게 울퉁불퉁, 삐죽삐죽하는 뜻입니다. 산바위 삐죽삐죽하고 오솔길 희미한데 황혼도사 편복비라 황혼역 절에 이르니 박쥐가 나르나.
아주 을씨년스럽고 좀 더 그로테스크한 그런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승당좌계 신우족하니 당에 올라 섬돌에 앉으니 간 내린 비가 풍족하여 파초엽대 지자비라. 파초는 잎이 크고 이 지자를 치자입니다. 치자 열매가 살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그 절에 도착해서의 그로테스크한 그 광경이지만 그 황원역의 산사에 도착해서 거기서 느낀 그 풍광의 아름다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여기서 제가 들었습니다. 당류족족 답 간섭하고 흐르는 물로 다가가 발을 벗고 시냇가 돌 밟으니 수성격격 풍추이라 물소리 콸콸 울리고 격격이라는 것이 역시 입성자로서 소리를 값을 가지고 있죠. 풍추이라 바람은 옷에 불어온다. 자, 여기까지는 자기의 시원한 아침이 되어서 이제 그 밤의 모든 그런 산행들이 끝나고 어떤 자연의 생기발랄함 이것을 느낀 모습을 이와 같이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약간 설리적인 말하자면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부분이 들어있어요. 인생 여차 자가락 사람이 나서 이와 같으면 절로 즐거운 것을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산을 즐기고 하는 이것 속에 은유해두고 있는 거죠. 내 나름대로 내 삶을 살아가면 좋지. 기필국속 위인기 어찌 하필이면 반드시 남의 구속을 받으랴. 위인기는 남에게 구속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삶에서도 어떤 가치나 질서나 이런 것들을 외적인 것에 의해서 그것이 나를 구속하는 것을 그대로 나를 내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뜻도 들어있고요. 그걸 문학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투적인 어휘라든가 상투적인 표현에 만족하지 않고 새 것을 개척하겠다는 그런 정신이 여기 드러나 있죠. 그래서 차제 오당 이삼자 오당은 우리들 나의 동료들 서너 사람아 라는 얘기인데 동료들이요 이런 얘기죠. 어찌하여 안자는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지로 늑도로 돌아가지 않는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귀거래하지 않는가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돌명의 귀거래 나왔듯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자기 자신을 구속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내벗어 던지고 자기의 근원으로 왜 돌아가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대 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자, 이 정약용이 바로 산석의 이 식구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노인 일쾌사, 노인에게 유쾌한 일 해가지고 6수를 연작했어요. 내가 즐거운 일은 뭐다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에 보게 되면은 아모산석구라 공수열왕치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산석의 식구를 사모하나니 이건 아까 본 그 구절입니다. 어떻게 구차하게 남에게 구속을 받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한 이 구절을 나는 제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제일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소녀들의 조롱을 받을까 두렵다 이런 말을 했어.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건 뭐냐면 꼭 소녀라는 게 여성들을 얘기하는 것보단 여성적인 시가 그 당시 좀 유행했습니다.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고 그러면서 아주 애상적 일부러 슬픈 그 감정을 자아내는 시가 유행했어요. 청나라 영향으로. 당시에 유행하는 것에 추수해서 나도 그냥 휩쓸려서 이것이 좋으니까 나도 이렇게 따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유의 시에서 따온 것이죠.